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재경관리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1회 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의 풀이를 들으러 여러분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라면 이미 여러 번 회독수를 좀 통해서 복습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연습 문제로도 연습을 충분히 하셨을 거고, 이제는 진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 풀이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세무회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실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은행에서 유사하게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에서 벗어나서 좀 신유형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강의를 들은 만큼 충분히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회독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는 걸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이 더 단축되고 가속도가 좀 더 붙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년치 기출문제를 우리가 공개를 해서 풀이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해커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까지도 정리를 하시면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1회라고 나와 있는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원을 끝내고 연습 문제를 푸는 거는 항상 그 단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연습 문제들만 모아놨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약간 여러분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범위를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풀어 헤쳐버리면 사실상 체감 난이도는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 좀 드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사실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고 그래 틀리라고 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점 맞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할 걸 틀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할 거를 틀리지 말고 정 모르겠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는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제가 요거는 이제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좀 외우자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국세 부과의 원칙 있었고요. 국세 부과의 원칙. 사장님이 세금을 맞아가지고 부과했다는 게 세금이 이제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실신하셔가지고 돌아가셨지. 그래가지고 근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자 그랬어. 뭐였어요? 실질과세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관면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했었고, 국세부과의 원칙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쵸, 세법 적용의 원칙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좀 해야 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을 했어야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지만 좀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뭐가 있었어요? 먼저, 그치,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이 있었고, 또 소급해서 과세하지 말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중에서는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이 됐었고, 또 과세 기간 중에 개정이 되는 부진정 소급표까지는 인정이 됐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무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재량의 한계를 둬라. 마음대로 하지 마라. 또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기업회계를 존중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를 모조리 다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거 말고는 기업회계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세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대원칙,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고, 공무원도 똑같이 신의 성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자,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거주자가 만약에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타 증빙 서류를 비치한 대로 그 근거에 따라서 실질조사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동그라미 2번은 근거과세의 원칙. 둘 다 맞죠? 3번. 자,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형식을 존중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죠. 실질 과세의 원칙.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4번.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의 주체와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명의 수탁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맡긴 사람. 신탁자가 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는 얘기였어요.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2번 갑니다. 자, 3일은 이자 수령 시에 원천 징수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자 수령 시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나중에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고 그냥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법인세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과다하게 납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과다하게 납부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지. 자,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경정청구죠. 그쵸? 자, 우리가 경정 청구만 하면 이거 돌려주는데 이걸 막 굳이 막 심판 청구를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건 조세 불복의 절차잖아요. 1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 볼게요. 당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 요 문장 자체는 여러분 맞죠? 맞죠?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과다하게 신고 납부된 법인세는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없다. 이거 잘못됐고. 자, 과다하게 신고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다. 사실 언제든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설명은 2번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했으면 당연히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제 요 문장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장이 완벽하게 틀린 이상은 이걸 정답으로 찾으시는 게 맞고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더 정답에 가까운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나온 김에 우리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 신고 그리고 경정청구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에 내가 신고한 것보다 나중에 수정해서 신고할 세액이 처음에 과소신고해서 낼 세금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거지. 과소신고의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경정청구는 어때요? 내가 과다신고를 한 거죠. 과대신고를 해가지고 돌려받을 금액, 다시에게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둘 다 당초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가 들어가거나 만약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기한 후 신고가 들어가야지 둘 다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알기 전까지. 경정이나 경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신에 부가 제척기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세무서가 알기 전까지는. 경정청구는 어때요? 5년 내에 해야 되죠. 5년 내에 해야 되는 거 있었고 또 세무서에서 경정이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후발적 사유를 통해서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경정청구가 있었습니다. 자, 됐죠. 특이사항은 우리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했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금이 발생하거든요. 추가 납부세금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두 가지가 붙는데 뭐가 붙어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었죠. 얘네 둘은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붙어야 돼요. 뭐 하나 붙는다고 하나 뭐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2년 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대 90%부터 작게는 10%까지 감면이 일어납니다. 2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월 수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감면율 다른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자,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송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일단 송달이라는 거는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편지 보내는 걸 송달이라 그랬죠.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자에게 뭔가 뭐 납부서를 보내건 통지서를 보내건 안내문을 보내건 뭔가를 보낼 텐데 이렇게 보내는 걸 송달이라고 합니다. 자, 송달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은 뭐예요?
도달주의. 납세자한테 도달해야지 송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송달하는 방법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거 교부 송달, 우편으로 송달하는 거 우편 송달, 전자로 송달하는 거 전자 송달. 4번째 뭐 있었어요? 납세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시 송달해야죠. 공시 송달까지 봅니다. 1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봤죠? 자, 서류는 교부, 우편, 전자. 그죠? 그런데 주소 불명 등의 사유에는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뭐다? 도달주의예요. 하지만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이 특례 규정이 뭡니까?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에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근로소득이 있는 김철수 씨가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피하려고 사촌 동생 이름으로 슈퍼마켓을 개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딱 보면 느낌이 와야지. 실질과세 원칙에 지금 부합하지 않죠. 그죠? 다음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그냥 국세기본법 다 물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국세기본법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손 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보다 초과하게 결손을 신고했다는 얘기죠. 자, 결손을 초과하게, 과다하게 결손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덜 냈다는 얘기 맞아요? 결손을 과다하게 보고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덜 냈다는 얘기지. 그럼 추가로 내야 될 거 아니야. 추가로 내야 되는 거는 무슨 신고예요? 수정신고지. 맞아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에요.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셔야 돼요. 자,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 이제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결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그리고 그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거 뭐예요? 후발적 사유죠.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안날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 이거 맞습니다. 자, 정부는 과세 전적부 심사 결정 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액을 전액 감면하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 감면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 푸시면서 좀 고민되셨을 거예요. 일단 국기법을 제대로 정리하셨으면 1번하고 3번이 확실하게 이거 맞는 건 아셔야 돼. 그렇죠? 왜냐면 앞에 게 그게 수정신고해야 된다. 이거 결손금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럼 수정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판단하셔야 되고, 세 번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3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2번하고 4번은 사실은 우리 교재 기본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문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2번, 4번 중에서 골라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우리가 뭐 범위가 기본서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세법 자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걸 최대한 동원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더 추가로 공부할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푸시고, 뭐 다른 거 맞춰야 할 걸 맞춰서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틀리라고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지엽적인 걸 우리가 조문을 막 따다가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출제된 우리 모의고사에 있는 정도만 그렇구나 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국세기본법 5문제 다 나왔죠. 이제는 법인세법 나옵니다. 자, 국세기본법 5문제 나왔고 법인세법 이제 15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3일의 21기 세무조정 계산서 일부입니다. 검토를 받던 중에 회사는 세무조정 시 누락된 걸 뭐를 확인을 했대. 자, 수정하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봤더니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더하고 빼고 차가감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소득금액 계산한 게 1억 8,500이었어요. 그죠? 1억 8,500. 그래서 뭐 다른 거 이비소는 없고 과세표준 1억 8,500이네요.
자, 내가 처음에 계산한 거는 1억 8,500이었는데 뭐를 누락했나 봤더니 일단 2월 결손금 발생했는데 차감을 안 해줬네.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한 거를 송금불산입을 안 해줬네요. 자, 먼저 결손금은 20년 이전에 발생한 건 몇 년간? 10년간. 20년 이후에 발생한 건 15년간. 그래서 얘는요, 2021년이니까 10년간, 11년에 발생한 거는 10년간 2월 공제할 수 있고 2013년에 발생한 것도 10년간 2월 공제할 수 있죠. 2021년에 발생한 거는 15년간 2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올해는 아까 기수가 언제야? 23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요렇게 두 개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2월 결손금 5,500만 원을 일단 안 뺀 거니까 뺄게요. 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 해야죠. 1,500만 원. 그러면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 해줘야 되니까 1,500만 원 더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수정된 과세 표준 찾으면 되지. 볼까요? 1억 8,500에서 빼기 5,500 더하기 15 이렇게 했더니 1억 4,500 이렇게 찾으시면 되지. 됐죠? 덩치는 컸지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다음 7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소득처분입니다. 출자자 또는 출자 임원에게 기속될 때 모두 배당으로 처부한다.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출자자는 뭐예요? 주주니까 배당이야. 출자 임원은 주주야 임원이야. 주주이기도 하고 임원이기도 하죠. 그럼 뭘로 처분해요? 상여로 처분해야지. 1번이 잘못됐어. 자, 유보로 처분된 거는 세무상 자기자본을 증가시킨다. 자, 유보로 처분을 왜 해요? 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이 크니까 자기자본 증가시키는 세무조정 맞죠? 소득처분 맞아요.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중에서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귀속불분명이니까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처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 원천징수분은 어떻게 처분할까? 기타 사회유출. 자, 입금산입액이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한다. 자, 특별히 개인 사업자라던가 법인 사업자에게 사유유출된 경우 기타 사유유출 처분을 합니다. 자, 7번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자,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3일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요런 식으로 이제 중소기업 요런 건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소기업이다. 절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입니다. 부합하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 자, 최 부장이 야, 우리 이번에 매출 굉장히 클 것 같아. 근데 이거 지금 법인세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자, 한 대리가 업무무관 부동산이 우리 회사에 있는데 지금 업무무관 자산하고 관련된 거는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가 전부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도 적용해야 되고 이런 거 저기 처분해버리면 어떨까요? 괜찮죠? 일리 있죠? 다음.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서 재고에 대한 장부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한다면 이는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평가 손실 계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평가 손실을 계상할 수 있잖아요. 황 과장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고. 자, 신대리가 연구개발 활동이 있는데 이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퇴직연금제도 하면 우리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황 과장이 약간 조금 착각한 모양입니다. 자, 법인세 다시 배워야 되겠지? 다음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취득일로부터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하여 정한다. 요거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에 추가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해요? 연도 중에 언제라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 처음부터 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얘의 내용연수를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 차감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대로. 되셨죠? 그래서 기존 장부가에 합산하고 내용연수도 그대로 간다. 이거 잘못됐고. 자,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이 10%로 하는 게 아니라 잔존가액은 0으로 하는 거지. 0. 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뭘로 해야 돼요? 건물은 신고하지 않으면 정액법. 기계장치나 기타 다른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해야죠.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용한 날부터 월수에 따라서 안분해야죠. 이렇게 처음 취득한 거는 월수에 따라 안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나의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더해지는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봐서 내용연수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1번하고 4번하고가 여러분들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다. 10번 문제 갈게요. 중소기업이 아닌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 딱 기억해야지. 중소기업이 아니래. 21기 사업년도에 회사가 제조한 기계를 할부 판매했답니다. 회사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매출원가 고려하지 않는다. 봤더니 자 23년 2월 25일 날 계약을 했고 5천만 원 판매했어요. 자 5천만 원 판매하면서 할부 판매니까 물건은 갔죠 이미. 물건은 이미 갔는데 25일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회에 분할을 해서 결제한 이게 뭐야 이거. 장기 할부네. 회사의 회계 처리, 회사는 단기에 5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했다. 자, 그럼 우리가 장기 할부일 때 기업 회계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업 회계는 원칙이 뭐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인도 시점에 어떡하라고? 매출을 다 잡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 시점에 5천만 원 매출 다 잡았죠. 이거는 그냥 기업 회계에 따라서 맞게 한 거예요. 맞아요? 자, 법인세법은 어때요?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다만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죠.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 하는 거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인도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너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한 걸로 신고 조정할 수 있게끔 특례를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입금 빼줄 수 있어요? 매출한 거 빼줄 수가 없잖아. 이거 회수기일대로. 맞죠? 그냥 인도 기준이고 세법상 인도 기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세무조정 있다 없다. 없지 이런 건 없어요. 없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1번 3일은 22년에 기계를 1억 원에 취득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세법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답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다. 회사가 23년에 감가상각비로 1,900을 계상했대요. 다음 상황에 따라서 23년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2022년에 취득을 했고요. 2023년에 한도 구해볼게요. 텍스상 감가상각 한도. 정액법으로 하니까 취득가액 그냥 바로 오면 되죠. 취득가액 1억 원에다가 자본적 지출 다른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한도예요. 텍스당 한도. 그런데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 얼마 했대요? 1,900 했대. 그러면 지금 뭐가 해? 시인 부족액이 생겼네. 시인 부족액 100만 원이 생겼죠. 100만 원. 자, 원래 시인 부족액이 생기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2022년에 첫 번째 상황, 부인액이 전년도에 손금 불산이 부인액이 200만 원 있는 경우 그리고 시인 부족액 100만 원이 있어서 세무조정이 없었던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한 겁니다. 자, 일단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전년도의 상각 부인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어요. 시인 부족액의 한도만큼. 그래서 이 경우에는 23년에 손금 산입 100만 원을 할 수 있겠네. 추가로. 마이너스 유보로. 근데 작년에도 시인 부족했고 올해도 시인 부족했다 그럼 세무조정 특별히 할 거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실 수 있죠. 송금 산입 100만 원, 세무조정 없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어요. 12번. 다음은 3일이 22년 12월 3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한 자료입니다. 21년 사업년도 상각 범위액을 구하면 이랬어요. 22년에 취득했고 23년에 상각 범위액을 구하래요. 기계장치 취득가액 6억, 신고내용연수 3년,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한대. 그럼 우린 취득가액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얘가 4월 1일 날 뭘 했대? 자본적 지출 3억 원. 우리 아까 그거 지문에서 봤잖아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3억 원 가산하고 그냥 내용연수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몇 년으로? 3년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용연수 그냥 나눠주면 되죠. 9억 원에 신고내용연수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9억 원에 3년 나누면 어떻게 돼? 3, 3, 9. 그러면 3억 원이네. 한도.
되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막 4월 1일로 갑자기 안분해가지고 얘만 따로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신규 취득할 때만, 그때만 그런 겁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이렇게 기초에 가산해서 내용 연습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된다. 다음 13번 갑니다. 자, 다음은 3일에 21기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회사가 수행한 세무조정 내용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먼저 기부금이요. 기부금에는 대표이사 향후에 지출한 비지정 기부금이 있네. 비지정 기부금은 향후에 특별히 뭐 지정되어 있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800만 원. 얘는 뭐예요? 기타 사회유출 가야죠. 기타 사회유출. 다음, 특례기부금을 지출했는데 1000만 원, 한도는 1800이래. 한도보다 덜 썼죠?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접대비 1500 접대비 썼는데 한도 얼마래? 1300이래. 그럼 얘는 얼마 초과했어? 손금, 불산이 접대비 한도 초과예요.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자,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소득 처분 뭐다?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이다. 다음 상여금.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급여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지급한 거. 그러니까 많이 준 거지. 누구한테? 임원한테. 만약에 직원한테 많이 줬으면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임원은 한도 초과해서 지급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금, 불산입 해야죠. 상여, 초과 지급한 거 300만 원. 그리고 얘는 소득 처분 뭘로 해야 돼요? 상여, 누구한테? 임원한테 상여. 자,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에 전년도에 대손 상각비 송금 부인액 300만 원이 있으면 얘는 단기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해야지. 총액법 관점으로 보니까 전기에 발생한 대손 충당금 송금 부인액은 단기에 무조건 추인한다. 손금 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 300만 원, 얘는 유보로 가셔야 되겠죠. 자, 찾아보세요. 잘못된 거. 아까 여기서 기억에서 비지정기 부금이 뭐가 돼야 돼? 유보가 아니라 기타 사회유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이 틀렸다. 이렇게 세무조정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소득처분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14번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 손익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코스닥 상장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말 시점 현재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 공정가액 반영하는 거는 뭐 코스닥 상장하고 비상장하고 뭘 하고 아무것도 평가이익은 반영하면 안 돼. 그쵸? 왜? 세법은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지금 틀렸어, 1번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작아요. 시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지. 내가 샀던 것보다 시가가 더 떨어졌어. 이유는 모르겠어. 그랬을 때 평가 손실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저가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자, 비금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 자산은 기말 현재 매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 회사가 평가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자, 천재지번 화재 또는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감액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건 또 1번인데 사실 마음이 조금 찝찝하긴 해요. 왜냐면 2번하고 3번도 뭐 이렇게 조건을 달면 맞는 문장이기는 해. 조건을 달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되니까 1번 찾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여지도 있지만 그럴 땐 여러분들이 가장 틀린 거 이렇게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조건이 없어갖고 틀린 문장으로 볼 거냐?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완전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그 문제나 이렇게 지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푸시고 최대한 애매하지 않은 문제를 검토해서 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걱정 마시고 우리가 원칙적인 것들을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15번. 자, 다음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특수관계인한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줬다는 얘기는 그냥 대여금 그냥 돈 꺼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업무랑 상관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데 가지급금으로 내보냈어? 너 돈 없어서 차입까지 해놓고 그걸 가지급금으로 내보냈어?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우리는 송금불산입하겠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죠.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너는 빌려줘 놓고 이자도 안 받았어?
너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해. 그게 뭐예요? 인정이자였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업무무가 가지금을 우리가 대여금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에 대해서 대손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자 비용 송금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얘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제외 모두 다 받는 거죠. 16번. 3일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래. 특수관계인 아니에요. 일단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대? 7억 원의 회사의 건물을 원래 10억짜리인데 7억 원에 매각하래. 매각이니까 저가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양도한 건데 누구야? 비특수야. 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양도했으면 이거는 뭐 검토해야 돼요? 기부금 여부 검토해야죠. 뭐예요? 시가 10억 원보다 어떻게? 플러스 30% 빼기 30% 요만큼이 정상가액이죠. 정상가액을 벗어나면 뭐다? 기부금으로 본다. 자, 저가양도니까 10억 원에 30% 차감하면 얼마예요? 7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에 지금 사라 그랬어? 7억 원에 사라 그랬네? 그럼 뭐야? 기부금을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쵸? 당황했어요, 저도 지금. 7억 원에 회사 건물을 샀는데 지금 정상가액 범위잖아. 정상가액 범위에는 우리가 굳이 기부금으로 볼 필요 없다 이거고, 뭐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저가양도인데 이번에는 특수한테 저가양도를 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얄짤없이 그냥 10억 원하고 7억 원에 대해서 차이 3억 원은 어떻게 해야 돼? 특수관계자한테 입금 산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 처분해야지.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소득처분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 대표자, 대표이사다 그럼 상여, 출자자다 그럼 주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17번 가볼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으로 대손금의 송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손금은 대손 사유에 따라서 어떤 대손 사유냐에 따라서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산조정으로 결산서에 비용 반영을 해야지 송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이런 거 뭐야? 다 눈물겨운 사연이잖아. 사연은 전부 다 뭐다? 결산조정 사항이다.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이거 다 뭐다? 결산조정 사항이죠. 자,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소액 채권이에요. 이거 뭐다?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결산서에 반영해야 대손금, 송금으로 인정돼요. 4번 뭐예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자, 대손 사유 중에서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가 빡신 사유라고 해서 빡신 사유. 첫 번째 소멸시효.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애들은 전부 다 반드시 그 시점에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을 받았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야, 너 회수 불능이다. 너 이거 우리가 돌려주지 못하겠다. 라고 확정된 채권이 있습니다.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확정이 되면 송금이에요. 이거 뭐 장부에 계상하고 많아. 그냥 법원에서 결정돼 버렸어. 어쩔 수 없어. 자, 세 번째 뭐예요?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이에요. 경매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이거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 뭐 가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신고조정으로 대손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죠. 4번입니다. 다음에 18번. 3일은 다음의 거래 중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부당행위 계산 적용 대상이 아닌 거 볼게요. 일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치.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해야지. 부당하게 조세가 경감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해야 돼. 감소, 부당하게. 자, 대표적인 우리가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어요? 저가 양도하고 너 왜 쓸데없이 싸게 팔아? 우리 회사가 손해봐야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 회사가 손해보는 거래가 조세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해보고 너 왜 쓸데없이 싸게 팔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또 고가 매입. 야,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와? 비싸게 사오는 것도 우리 회사의 손해잖아요. 너 그렇게 비싸게 사와. 그것도 고가 매입도 부당행위 계산의 하나입니다. 자, 직원인 김삼일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누구한테? 직원한테 사택을 무료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아닙니다. 자, 임원한테 시가 8억을 7억 원에 양도했대. 이건 뭐야? 저가로 양도했죠. 맞아요?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맞지? 특별히 여러분 저가 양도하고 고가 매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8억 원에 7억이니까 차이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 나누기 8억 원 이렇게 하면 1억 나누기 8억 원 하면 12.5%야. 12.5%니까 당연히 5% 초과하기 때문에 현저한 조세 감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대표이사 김서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거 뭐야?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죠. 대주주인 김마포에게 토지를 1년간 무상으로, 이거 뭐예요? 저가로 용역을 공급한 거잖아. 얘도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죠. 대주주한테 한 거니까 특수관계잖아요. 쟤도.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다. 다음 1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구사하면 얼마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니까 세금을 깎아야지. 얼마의 세금을 깎을 거냐 이 문제니까. 산출세액 2천만 원이죠. 이 중에서 전체 소득금액 다시 얘기해서 과세표준 중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 포지션을 따져요. 그러면은 이 산출세액 중에서 외국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6천만 원에 2억을 빼.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해. 얼마에? 600만 원 나와. 6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전체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해주면 되죠. 실제 얼마 납부했는지 봐야지. 실제 얼마 납부했어? 300만 원. 실제 300만 원 납부했는데 뭐 600만 원까지 해줘. 얼마만 해주면 돼요? 300만 원만 해주면 되지. 됐죠? 실제 납부한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20번. 자,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다. 맞죠? 자, 가세표준 신고 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무신고로 봅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라도 신고해야 되고요. 만약에 신고 기한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얼마 초과하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잖아요.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됐죠? 요거까지 잘못된 거 2번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법인세가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득세가 나와요. 소득세 10문제, 부가가치세 10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드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법인세 관점에서 소득세 관점으로 모드를 싹 바꿔요. 21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게 원칙. 개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이다. 이거는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죠. 부가가치세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소득세법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납세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렵니다 하고 신고는 할 수 있지.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 되면 안 돼요.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잘못됐어. 자,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예요. 근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입니다.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이 만약에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주된 국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면 되겠죠. 21번. 다음 중 금융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원 보증금 등의 이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자, 우리가 금융소득을 배울 때요. 막 금융소득 계산하는 거, 그로수업 이런 거는 어려워서 못하더라도 뭐는 하라 그랬어, 제가. 금융소득을 1번 금융소득, 2번 금융소득, 3번 금융소득으로 분리하는 건 기억하자 그랬죠. 자, 1번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1번이 분리과세였죠. 자,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부터 뭐가 있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분리과세로. 혜택을 주려는 게 뭐예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금액도 크고 적금한 거 돌려받는 거니까 야, 이런 거 합산하지 말자. 그래서 분리과세로 종결시켜버린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괘씸해. 엄청난 원천징수 세율로 내가 때려버릴 거야. 뭐예요? 비실명 금융소득.
비실명 금융소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원에 보증금으로 납부한 거는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잠깐 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합산하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분리과세 시키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이름 통장 있죠? 단체 이름 통장도 이게 뭐 단체 통장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한테 귀속시키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다 분리과세를 하겠다. 자,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죠. 자, 무조건 종합과세 3개 있습니다. 뭐예요? 국외 금융소득. 국외 금융소득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합산해가지고 반영해야 돼요. 또 국내 금융소득인데 뭐예요? 원천징수가 당하지 않은 거. 원천징수 해가지고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까 얘는 합산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이거 뭐 있었어요? 출자 공동사업. 기억나세요?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래 얘는 형태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출자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분배받는 것 자체가 배당 성격이기 때문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 보아서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머지는 뭐다? 조건부 종합과세다.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의미는 뭐예요? 2번 소득 더하기 3번 소득이 어떻게 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분리과세하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로? 14%로 분리과세하고 초과하면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는 그로스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했었었죠. 자, 다시 봅니다. 법원 보증금 등의 이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아니죠. 무조건 분리과세.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무조건 분리과세 아니죠. 무조건 종합과세. 이런 거는 알아야 돼. 자, 대금업을 뭘로 한대? 사업으로 하지 않아. 근데 얘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친구한테 빌려줬어. 이거 뭐예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뭐예요? 이자소득.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 대부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얘는 뭐다? 사업소득이다. 자, 이자소득하고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지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닌 비영업 대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애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차입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필요경비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이자소득인데 분류 자체가 이자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성으로 해. 대부업을 해. 그럼 필요경비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 잘못된 지문이고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스업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 되더라도 만약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하는 거지 배당소득 이 아랫부분 14% 원천징수 세율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하지 않았었죠.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고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하고 막 이런 건 좀 어려워가지고 스킵하더라도. 되셨죠? 자, 23번 갑니다. 거주자 김삼일 씨의 23년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요것도 이제 단골 문제죠.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비과세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죠, 이런 거는. 자, 월급여가 200만 원이고 자녀 보육수당 중식 때는 제외됐어요. 월급여 200이면은 12달 회사를 다녔겠지. 2,400만 원. 상여는 월급여의 500%란 얘기는 200만 원의 5배란 얘기잖아요. 그럼 2호 10 하면 얼마야? 1,000만 원. 자,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초과한 5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과세된다. 5만 원 초과하면 이거 얼마예요? 60만 원. 자, 중식대 요거 23년 개정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함정에 빠집니다. 뭐라고 돼 있어?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음.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고 수당까지 받았어. 식대까지 받았어. 이건 어떻게 해? 과세해야지. 이거 얄짤없죠. 과세해야지. 그러면 240만 원. 20만 원씩 12달이니까. 자, 연월차 수당 총 합계 200만 원.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 자, 다 더해볼게요. 자, 요런 게 이제 함정이 있어요. 요런 게. 20만 원 저게 10만 원으로 바뀐 것도 함정이고요. 개정된 사항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은 식대 저거 나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올해는. 2,4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6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3,900만 원이 나와요. 요게 뭐예요? 3,900만 원이. 총급여예요. 총급여. 여기 보세요. 뭐를 계산하라 그랬어?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그랬죠. 자, 총급여에서 빼기 뭘 해야 돼요? 근로소득공제를 빼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근로소득공제를 빼줘야 돼. 자, 근로소득공제는 이렇게 구하라고 주어졌죠. 그럼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우린 지금 3,900만 원 총급여니까 여기에 해당하겠네? 그럼 요거대로 계산하면 되겠네? 자, 요거대로 계산한 거 근로소득공제 해볼게요. 750만 원 더하기 3,900만 원에서 1,500 빼면은 2,400만 원 곱하기 15%네. 맞나요? 해보자. 자, 곱하기 15% 더하기 750만 원 했더니 1,110만 원 나와요. 얘가 1,110만 원이야. 그럼 얘를 3,900에서 빼. 그럼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 2,790만 원 나옵니다. 2,790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리가 총급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돼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구하나요는 문제에서 제시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외우는데 너무 에너지를 낭비는 하지 마세요. 다음 24번. 자, 근로자 김삼일 씨의 23년도 기타소득금액 자료입니다. 종합과세될 기타소득금액은 자 볼게요. 종합과세될 기타소득이라 그랬어. 잘 보셔야 돼요.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로 수령한 금액. 얘는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죠. 강연료하고 기타로 처분됐다는 얘기가 인정기타소득이잖아요. 얘네는 어떻게? 종합과세 하면 되죠. 그래서 6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분리과세 기타소득 뭔지?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뭐가 있나?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봐야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리할 건지 종합할 건지 선택할 수 있었죠. 자, 요거 하나 있었고 다음에 요거 연금 외 수령한 거. 연금 외 수령한 거. 요거는 15%로 분리과세 했었습니다. 연금 외 수령한 거. 그 다음에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하죠. 분리과세 종결됩니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권 당첨. 복권 당첨된 것도 원래 20%로 원천징수하고 쫑인데 얼마 이상은 3억 원을 초과하면 몇 프로? 30%로 분리과세하고 쫑입니다. 얘네들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다. 별도로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대화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근로소득자인데요. 제가 쓴 교육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위한 교육비 모두 공제 대상인 줄 알았는데 직계존속을 위한 건 아니더라고요. 맞죠? 교육은 우리 부모님 거 못 해준다 그랬어. 밑으로만 해줄 수 있어. 직계비속. 자, 그렇군요. 올해 연말정산할 때 특별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 안 했는데 대신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자, 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 안 하면 표준세액 13만 원 맞죠? 저는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어가지고 특별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둘째 딸이 수술을 받아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거든요. 맞죠? 아, 정말 아쉽네요. 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지출했는데 아들이 20살이 넘어가지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얘가 잘못했지.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대학생 등록비 전부 다 교육비 공제 된다 그랬지. 나이 요건은 상관없고 소득 요건만 상관이 있었어요. 됐죠? 구분해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드릴 때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넘었지만 소득이 없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된다. 직계존속은 안 된다. 의료비는 어땠어요? 나이 요건 안 되고 소득 요건 안 돼도 내가 지출했으면 된다.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소득, 나이 다 만족시켜야 돼. 기부금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만족시켜야 됐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계속 볼게요. 26번.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23년도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김삼일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합계는 이랬어요. 인적공제 합계를 구하라는 건 일단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다 검토하라는 얘기죠. 김삼일은 본인이니까 당연히 기본 들어가. 뭐 다른 거 추가공제 사항 없어요. 아내는 지금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잖아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고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추가공제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장남은 어때요? 기본공제 나이 요건 맞죠? 소득도 없으니까. 그리고 차남도 맞아요. 근데 장남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150만 원 3개 450만 원에 200만 원 더하면 얼마다? 650만 원. 요 정도는 여러분 잘 찾으실 수가 있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작물 재배업 중에서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맞죠? 자,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 한 개를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이거 맞아요? 맞죠? 요거 2023년 개정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자, 2022년까지는 9억 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9억 원 기준이 12억 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주택이 하나인, 주택을 하나 소유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고가주택 12억 원 기준시가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10억 원이잖아. 그럼 비과세가 맞지? 맞는 문장이죠. 자, 다음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을 위해서 소요된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한다. 맞고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가 있죠. 정답 있어요? 없어. 근데 지금 이게 아마 2번으로 여러분 교재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게 정답이었어요. 왜? 작년에는 9억 원이었잖아, 고가주택이. 그래서 10억 원짜리가 비과세 되는 게 틀린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3년에 개정되면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인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걸 이제 고치고 싶으면 이거 13억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틀린 문장이 되니까 정답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개정된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고 뭐 진짜 지역적인 개정 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개정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솔직히 식대고 식대 20만 원 그거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 징수한다. 여러분 이거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비실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런 경우에는 요거 갖고 승에 안 차요. 한 45% 원천 징수합니다. 거기다가 막 금융실명제 위반이야. 그럼 막 90% 이렇게 막 뛰어. 원천 징수를. 그리고 2번. 국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자 소득을 지급해도 원천징수 해야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자만 있는 건 아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원칙적인 얘기인데 뭐 내가 아빠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이자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한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긴 쉽지가 않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자, 2억 원을 초과한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서는 30%가 아니라 3억 원을 초과해야 30%지.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뭐 원천징수해서 우리나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내용 다 잘 살펴보시고요. 29번. 다음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수행합니다. 맞죠? 자, 중도 퇴직했다. 그러면 퇴직한 해 다음 연도까지 기다리면 안 돼. 여러분 퇴사하고 옛날 회사에서 전화 오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이게 그때까지 연말정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야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렸어.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전액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는다. 맞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100만 원 적용받는다. 맞죠? 잘못된 거 2번입니다. 다음 30번.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양도소득도 간간히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 맞죠?
골프 장업을 영위하는 법인. 요거 특정 업종 주식이죠. 특정 주식 2번 주식. 골프 장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가액 80% 이상인 이 주식은 단 한 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가세되죠. 잘못됐어. 2번 잘못됐고 3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은 장기보육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등기되어야 되죠. 미등기는 안 돼. 자,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언제까지? 2개월 신고하는 거죠. 이건 부동산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주식은 어떻게 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다. 자, 이제 30번까지 소득세였고 3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 갑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성격 묻는 거는 뭐 매번 나오죠. 항상.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자, 오랜만에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누는데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뭐예요? 간이 과세자로 이렇게 나눈다. 맞죠? 자, 과세 사업자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 세금계산서 막 발급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매입세 공제도 당연히 못 받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는 맞는 거예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납세 의무가 있죠.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뭐예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인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해야 하지만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랑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요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업자의 요건 뭐예요? 첫 번째, 계속 반복성.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영리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불문하죠. 영리 목적 불문이에요. 내가 영리 목적으로 팔았을 때 부가세 붙이고 영리 목적 아니라고 부가세를 안 붙이면 과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독립성. 요게 만족시켜야지 사업성이 있다. 사업자다. 부수재화의 과세 대상 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죠? 잘못된 거 3번, 32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과세하고 면세하고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세율을 0% 적용받는 물건을 수출하는 사업자를 영세율 사업자라 그래요. 둘 다 뭐예요? 과세 사업자입니다. 둘 다 과세 사업자. 다시 얘기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돼요. 그게 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틀렸지. 과세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돼?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나, 수치도 하나, 신고도 하나, 납부도 하나. 사업자 단위니까.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가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예요. 디테일하게 문장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33번. 다음 중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번에 간주 공급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간주 공급은 뭐가 있었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야지겠죠?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 먼저 뭐 있었어요? 자가 공급 있었고, 다음에 개인적 공급 있었고, 사업상 증여 있었고, 폐업 시 잔존재화 있었죠.
요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얘네들이 적용받아지는 거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이렇게 공급했을 때 너 그거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용 소비한 거잖아 하고 간주공급, 공급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가공급은 또 세 개로 나눠지는데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비용 또 뭐 있었어요? 직매장 반출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됐었습니다. 볼게요. 면세 전용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경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실제 공급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공급으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거래 상대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거래 상대방은 있지만 그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공급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공급 거래가 일어난 건 이거밖에 없어. 직매장 반출. 얘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개인적 공급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도에 사용한 때,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 전부 다 사용한 때예요. 얘는 폐업일이고.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게 맞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잘 보세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요거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자,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직매장 반출은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이 맞아.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던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직매장 반출을 하면 공급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 그러면 공급으로 본다. 요 순서로 기억하라 그랬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원래 직매장 반출은 공급이 맞아.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공급이 아니야. 근데 얘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대. 그러면 공급이 맞아. 이거 맞는 거죠. 1번이 잘못됐습니다. 됐죠? 문장 읽고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다 생각이 딱 되셔야 돼요. 3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 또 나왔네. 자,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본다. 맞죠? 여기 있잖아.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에 전용한 거. 맞죠?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했어. 타사업장 반출했어.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는 거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했으면 공급으로 안 봐. 근데 세금계산서 끊었어. 그럼 공급으로 봐.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직장 문화와 관련으로 사용했으면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죠. 여기서 그런 거 있었죠. 내용. 직장 문화, 연애, 체육비 같은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또 뭐 있었어요? 무슨 뭐 저런 거 있잖아. 창립기념일 선물이나 명절 선물이나 무슨 생일 선물 같은 거를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그 이하는 안 본다. 공급으로 안 본다. 그런 거 있었죠. 잘못된 거 4번입니다. 35번. 자, 최 대리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대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최 대리님 저 어제 여자친구하고 한강에서 저녁 먹었어요. 아, 그거 부가세 있는데. 지금 초를 치죠 지금.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전교 1등 했어요. 스마트폰 줬어요. 헉, 거기 부가세 있는데. 지금 또 초를 쳤죠. 자, 최 대리. 자, 어제 저녁 늦게 마트에 갔는데 수박을 샀어요. 아, 수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수박은 없잖아. 얘는 면세제화잖아. 면세제화. 없어요. 최 대리 실수했죠. 자, 수업은 잘 듣고 왔습니까? 프로야구 경기 관람할 건데요. 했더니 프로야구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맞죠? 수박에는 없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자, 폐업하는 경우 남은 재고 자산은 얘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죠.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이나 멸실됐어. 그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한다? 안 하지. 자, 물품이 파손되어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아요. 3번이 지금 잘못됐는데 요거 보니까 여러분 또 정리하고 싶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뭐 있어요? 우리 되게 헷갈리는 거 있잖아. 요 밑에다가 좀 적어볼까요, 그냥? 자, 뭐가 있었냐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더하지 말란 얘기야. 더해 있지 말란 얘기야. 됐죠? 뭐 있어요? 매출,
할인, 애누리, 환입, 얘처럼 멸실훼손 이런 거는 제거하고 순매출액만 생각하자. 그거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국가보조금 있죠. 그쵸? 국고보조금. 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얘는 사업하고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국고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걸 과세표준에 더하지 말란 얘기예요. 맞죠?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연체이자. 자, 연체이자도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늦게 줘갖고 이자를 더 준 거거든. 그 더 준 이자를 과세표준에 더하지 말란 얘기예요. 포함하지 말란 얘기야. 됐죠? 그리고 또 과세표준에 내가 이제 돈을 마치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이 과세표준인 것처럼 착각되는 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애 세 가지 또 뭐가 있었냐면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 보증금인데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거 있죠.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잖아. 위약금 같이 받은 거잖아요. 또 뭐 있어요? 수입한 장려금. 내가 장려금을 받았는데 돈으로, 얘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매출대금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냥 잘했다고 받은 거잖아요.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뭐예요?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자,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도 있죠. 자,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빼지 말란 얘기인데 이미 안 더해져 있는데 굳이 빼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를 막 안 빼지 말란 얘기가 더 하란 얘기는 아니야. 제가 이런 거 몇 번 강조했죠.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공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더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애시당초 없어. 과세표준 안에 이 내용이. 대표 선수 세 가지 누구예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보증금. 얘네 세 명이죠. 얘네 세 명은 공제하지 마야 돼. 공제하면 안 돼. 빼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마. 그렇다고 더 할 이유도 없어. 공제하지 말라 그랬다고 더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과세표준에 없다고, 얘네는. 이젠 진짜 안 헷갈리겠지.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게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조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구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정도 잘 찾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갑니다. 37번. 자, 3일은 2023년 10월 10일 날, 11월 10일 날 상품을 3개월 할부로 인도하고, 자, 3개월 할부 뭐예요? 단기 할부다. 그리고 12만 원 전체 대금을 아래와 같이 회수하기로 했다. 자, 쭉 읽고 결론은 뭐예요? 신고할 과세표준. 자, 단기 할부로 팔았어. 얼마 신고해야 돼요? 전체 신고해야지. 12만 원. 장기 할부일 때나 각 대가를 받은 때지. 얘가 만약에 장기 할부다. 그럼 이제 각 대가를 받은 때로 신고하면 되는데 얘는 단기잖아요. 단기니까 뭐 이거 뭐 쪼개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죠. 다음 3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자,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서 푸는 문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내국법인과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게도 항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내국법인하고 거주자한테만 적용해요. 이거 지금 잘못됐고요. 외국법인하고 비거주자한테도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얘네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지네도 우리한테 영세율을 적용해줘야 돼. 그럼 우리도 해줄게, 이거예요.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 나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어떤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0%야. 재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세율 사업자, 과세 사업자라 그랬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그래서 뭐다? 완전 면세제도다. 39번. 자, 다음은 서울의 23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자, 요거 부가가치세 서식 작성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적절하게 기재를 하라 그랬고 여기다가 기재하면서 내용 볼게요. 자, 교재, 기억. 국내 도매상 부산에 6억 원 제품을 판매했대.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6억 원. 니은 국내 소매상 광주에
3억 3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됐죠? 신용카드 발행했대. 신용카드 발행했고 공급 가액만 끌어와. 3억. 부가세 빼야지. 다음 디귿. 수출업체인 대구에 로컬 LC에 의해서 4억 원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겠네. 영세율 세금계산서 4억. 다음에 자 인천의 파산으로 매출 채권 8,800만 원. 2023년 11월 3일 날 파산했어요. 파산한 건 파산한 때가 확정된 때죠. 그럼 이번에 확정 신고할 때 들어가면 돼. 대손세액공제가. 8,8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부가가치세액이에요. 매출세액 800만 원이지. 800만 원 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6억, 3억, 4억, 800. 6억, 3억, 4억, 800 이렇게. 됐죠? 요런 거 여러분 칸 넣는 거 어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40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거 2022년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과거에는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이제 개정 이후로는 적용받지 못한다가 정답이에요. 맞고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 될 수 있죠. 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10%를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이게 잘못됐어. 간이과세자도 아까 뭐였어요? 사업자에서 과세, 면세, 과세 중에서 일반 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인데 사업자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또 좀 더 정리해 볼게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의 매출세액하고 다르게 계산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전체가 포함된 공급 대가여야지. 전체 포함된 공급 대가에 부가율 곱하기 10%. 요게 이제 납부세액이었어요. 맞죠? 여기에서 공제세액을 몇 가지 빼주는데 내가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 있죠?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에 0.5%.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0.5%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매출했다? 그러면 내가 매출한 신용카드만큼 발행세액공제를 1.3% 해줍니다. 그런데 2023년에 추가로 된 거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전자발급세액공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간이사업자가 발급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추가로. 건당 200원씩. 그래서 요거 3개가 공제세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됐는데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함께 해주는 걸로 23년에 개정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모르겠는데? 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한 2개 정도 있었어. 2개 정도. 나머지는 못 풀면 안 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함정에 빠질 수는 있지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거지.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또 모의고사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